안녕하십니까. 네,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티타임즈 오픈 토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네 분은요, 한 분 한 분 직접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K 경영경제연구소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비즈니스 인포메틱스 학과에서 경영대 안에 있는데 거기서 AI와 데이터로 실제 비즈니스 문제와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시키는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국민은행에서 AI 총괄을 맡고 있는 우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소프트융합대학 윤종영 교수고요. 또 투썸 AI 스쿨이라는 그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 생성 AI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관련해서 사전 미팅으로 한번 하나씩 좀 여쭤봤어요. 키워드가 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총 4가지의 키워드가 좀 나왔는데 김지현 부사장님 같으신 경우는 이제 생성 AI와 관련된 슈퍼 앱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다음에 차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고객 경험 혁신과 관련 생각나시죠? 네, 그 다음에 오순영 상무님께서는 AI 에이전트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윤종영 센터장님은 스타트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4개의 키워드를 갖고서 한번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 좀 가장 넓은 게 이 생성 AI의 슈퍼앱의 출현,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주였나요? 발표가 하나 있었잖아요. 화요일에 있었죠. 예, 오픈 AI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GPT 빌더, 그리고 GPT-S, 그리고 11월 말에 GPT 스토어 이런 것들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핵심은 그러니까 챗GPT 안에 외부에 있는 서비스 사업자가 들어와서 GPT 빌더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데이터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API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위챗의 미니앱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슈퍼앱이라고 표현했는데, 킬러앱은 사람들이 자주 많이 오래 쓰는 서비스를 말하죠.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이런 서비스들, 카카오톡. 근데 그런 킬러앱들은 그 용도로만 쓰거든요. 카카오톡에서 내비게이션을 못 쓰죠. 카카오페이에서 배달의 민족은 못 쓰죠. 예, 그래서 다 분리되어 있는데 그게 킬러앱이고, 근데 슈퍼앱은 마치 예전에 우리가 쓰던 그 수렴의 서비스인 포탈처럼 그 안에서 외부의 서비스가 들어와서 입점을 해서 제공하는 방식. 그래서 챗GPT가 이제는 자신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챗GPT 안에서 외부에 있는 수많은 서비스가 들어와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챗GPT를 슈퍼앱이라고 표현했죠. 만드셨더라고요, 부사장님. 저 만들어봤어요, 테스트로. 그래서 제가 책을 좀 많이 썼거든요. IT와 관련된 기술 트렌드 책을 한 8권 정도 데이터 그라운딩을 해가지고 챗봇을 만들었죠. GPT-S라고 불리죠. 그래서 그 챗봇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의 지식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니까 그냥 일반 챗GPT에 질문하면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자료를 기반으로 조합을 해서 생성해주지만, 제가 만든 GPT-S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죠. 아쉬운 거는 저의 생각이 계속 바뀌거든요. 지난주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바뀌니까 그 갭은 못 뛰어넘죠. 그게 한계죠. 그게 그럼 좀 궁금한 게 계속적으로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기를 쓰신다거나. 그럴 수 있죠. 재밌는 거는 그게 한국어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도 되고 불어도 되고 일본어도 되니까 전 세계에 나를 알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앱을 만드시면은 지금은 장터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볼 때 생산과 소비와 유통의 관점으로 보거든요. 생산은 개발자가 누군가 만들어야 되죠. 유통은 그렇게 만든 게 어딘가 보여줘야 되죠. 마치 우리 스마트폰 앱스토어처럼. 소비는 아까 이제 에이전트와 사용자 경험을 얘기했는데 사용자들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GPT-S는 소비예요. GPT 빌더는 생선이죠. 그러면 이걸 유통하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마켓플레이스가. 그게 지금은 없는데 GPT 스토어가 이제 11월 말에 나오겠죠.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없으니까 제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링크 알려줘야지 알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걸 모아놓는 일종의 마켓플레이스가 되게 많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근데 사라지겠죠. GPT 스토어 나오면 그걸 쓰지 누가 이거 쓰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생산과 소비와 유통의 구조, 이 3가지로 분리를 해서 과연 어디에 시장의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생산은 그렇다면 챗GPT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 왜냐면 챗GPT의 데이터 그라운딩하고 사실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액션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뭔가 API 연동을 통해서 액션을 집어넣어야 이게 서비스가 완결적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어딘가 레스토랑 예약을 하고 싶은데 예약 추천을 쫙 받았어요. 데이터 그라운딩하면 그게 끝이거든요. 그래, 여기 예약해줘, 6시에 라고 액션을 취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든 예약이 되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되거든요. 그걸 하려면 액션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챗GPT 빌더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 있는 다른 서비스나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그런 게 다 비즈니스의 기회겠죠. 이번에 분석 중에 하나를 제가 보니까 오픈 AI가 이렇게 급히 발표를 한 이유가 곧
구글에서 제미니가 나온다. 좀 일찍 선빵을 친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 대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저한테만 물어보세요. 여기 세 분이 계신데 저는 스킵하고 여기까지 네, 한번 다른 분들- 여쭤볼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예, 예. 예. 그러게요. 근데 구글이 사실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LLM 엔진을 그 누구보다 잘 만들 수 있죠. 근데 약한 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소비, 그러니까 UI가 약하거든요. 구글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보면 검색에서 머물지 않고 결과물을 튕겨서 나가잖아요. 아웃링크로. 근데 챗GPT 같은 서비스는 안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대화 방식으로 계속 정보를 끄집어내거든요. 이게 기술이 아니죠, 이거는. 앞단에 프론트에 있는 서비스의 특징인데 그걸 구글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구글이 잘하는 건 백엔드에 있는 기술력이라고요. 그래서 제민이라고 하는 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B2B로 좀 많이 특화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구글이 원래 잘하는 검색 부분에 딱 달라붙어서 그 검색을 더 잘 쓰도록 해주고 더 나아가선 구글이 서비스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메일도 있고 캘린더도 있고 그런 서비스의 보완제 역할을 수행을 잘할 것이지 챗 GPT처럼 그런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기에는 이미 벌써 너무 오픈 AI가 치고 나가고 있고 해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태계 선빵을 쳤군요. 차 교수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정말 이 가장 끝단에서 학생들이랑 항상 이거를 맞이하고 계시잖아요. 1년 동안 엄청 정신 없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생성 AI를 전면 금지를 시켜야 돼? 뭐 이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챗GPT의 사실 그 트래픽을 보면 막 올랐다가 갑자기 7, 8월에 죽었다가 9월 달에 다시 올라가는 걸 봐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학생들이 정말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성 AI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도 구현해 볼 수 있고 빌드업으로 뭐 이렇게 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이건 절대 사용하면 안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대학에서는 사실 강의의 컨텐츠도 많이 바뀌고 있고 과제를 어떻게 내줘야 되는지도 다 바뀌고 있어요. 저는 심지어 코딩 교육 시간에 첫 시간에 생성 AI가 얼마나 개발을 잘하는지 코드를 잘 짜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면 학생들이 첫 시간에 그럼 코드를 배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 코드가 잘 안 돌아가요. 뭐 또는 디버깅을 해야 되거나 뭐 때문에 안 돌아가는지를 이걸 적어도 읽고 이걸 수정하고 하는 리터러시 능력이 없으면 진짜 개발자로서의 리터러시 역량이 없으면 이거를 챗GPT도 그냥 무용지물이구나. 이걸 진짜 잘 활용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진짜 잘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개발자를 마치 두고 활용하는 것처럼 할 수 있지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논문을 쓸 때에도 실제 생성 AI가 쓴 논문을 이렇게 보여줘요. 자, 이건 생성 AI가 쓴 건데 이게 한 60%, 한 70%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사람이 정말 연구해서 쓴 것보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이거보다는 더 잘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과제를 내주기 시작하니까 지난 학기에 비해서 이번 학기는 더 과제의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교육 현장에서의 그 애로사항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교육의 목적을 이제 생각했을 때 그 이제 아웃박스에서의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점점 더 줄어들 것 같거든요. 미리 표준화된 모델을 보여준다거나 좋은 샘플을 보여주게 되면 이제 가르치시는 입장에서는 좀 그런 창의성에 통제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뭐 방법이나 아니면 그런 교육 현장에서의 논의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수업의 사실 목적이나 방향성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과제의 성격이 바뀌어졌다는 건 더 이상 저는 이런 과제는 안 냅니다. 자료를 많이 찾아서 요약하는 거는 안 시킵니다. 그런 리포트들이 사실 대학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생성 AI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구글이 내놓는 것도 코파일럿으로 검색을 더 잘하게 하고 요약을 하게 하고 자료를 빠르게 찾게 하는 것처럼 좀 더 많은 책과 더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더 다양한 관점에서 아웃 오브 박스에서 새로운 것들을 찾게 하는 거. 그래서 저의 심사 기준, 즉 과제의 평가 기준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걸 얼마나 많이 요약하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전에는 선행 연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인사이트들을 어떻게 더 파고드냐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어떤 수업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수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저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GPT-S와 관련해서 이제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GPT-S로 누구나 이제 생성 AI 앱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스타트업의 먹거리였었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다 만들 수 있게 되면 우리 스타트업 어떻게 합니까, 센터장님? 저는 이게 스타트업의 정상화, 스타트업의 안정화, 이제 시장이 제대로 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앞으로 지금 GPT-S 나왔지만 앞으로 GPT-S, 트리플 S 나올 수도 있고요.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AI 양조부 선생을 하면서 많은 그 AI 스타트업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대부분이 아름답게 얘기하지만 SI 형식의 사업이 많았어요. 기업의 어떤 요구를,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제 뭐 컨설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SI인데 이제는 사실 그런 일들이 비즈니스들이 없어지죠. 방금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정상화 될 것 같고요. 가트너의 그 하이프 곡선처럼 이제는 이렇게 하이프 뭐 거품이 있다가 이제는 안정화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작년에 챗GPT 이후로 만들어지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예전에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하면은 뭔가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 그 뭔가 쿨한 거를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지만 이제는 정말 그 스타트업의 본연, 비즈니스의 본연인 고객의 문제 해결, 고객이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할까. 인공지능은 도구이죠, 도구. 300개 AI 회사와 미국의 500개 회사를 비교를 해놓은 걸 봤는데 한국은 B2C의 웹, 특히 미들웨어보다는 웹 중심으로 간다면 이제 미국은 프로덕트, 그러니까 생산성 도구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B2B로 가는 게 답이고 또 비율적으로도 미국은 얼등이 많은데 한국은 왜 그러지 못할까? 이게 근본적인 실력의 차이인 건가? 아니면 시장에 대한 이슈인 건가? 아니면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간다면 아까 센 사장님 언급하신 것처럼 시장 정리가 한번 될 수밖에 없는 기본 실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연 한국은 B2B나 SaaS나 소위 말하는 프로덕티비티 쪽 시장은 영원히 못 들어갈 건지 좀 센터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그거는 꼭 어떤 생성 AI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우리나라 IT 엔터프라이즈 마켓의 어떤 특징인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은 이제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오픈돼 있어서 새로운 어떤 툴에 대한 새로운 어떤 솔루션에 대한 시도와 거기에 대한 또 해보자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높고요. 거꾸로 우리는 조금 그게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닫혀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뭘까? 요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IT 어떤 그런 그 시장의 구조, 그러니까 계속해서 갑을병정으로 가는 그런 구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미국은 갑과 을만 있지 병정은 없고 모두가 그러니까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제품을 공급하고 경쟁하고 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가 하면 그건 약간 이제 갑을병정 때문에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도 아주 밝진 않을 거라는 그런 이런 얘기하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의견 하나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 그 AI 자체를 지금 인프라로 보는 시선들도 되게 많긴 하지만서도 AI를 컴포넌트로 보는 시선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쓰고 있는 글로벌 소프트웨어들 뭐 어도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뭐 AI 회사야 이게 아니라 이미 자기네들이 이제 저변을 확대해 놓은 거에다가 AI를 추가해서 하는 그런 B2B 시장이 있는 것 같고 기존에 저희 AI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앱 베이스로 MAU를 기반으로 해서 유저층을 키우고 그 볼륨으로 하는 비즈니스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B2C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B2B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들이 좀 치고 들어오기에는 뭐 킬러 소프트웨어가 뭔가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지 현재 상태로는 AI 기술만 가지고 지금 시장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AI 기술만 가지고 B2B 시장으로 들어오기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전략을 좀 잘 짜지 않고서는 그 틈이 잘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또 여쭤볼게, 윤 센터장님께 여쭤볼게. 이게 뭐 SI나 이쪽은 많이 사라지고 정리가 된다고 해주셨지만 아직 그 SI 얘기하기에는 이제 1년이었잖아요. 생성 AI 본 게. 벌써 그 정리를 얘기할 때가 된 건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자연스럽게 피벗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회사를 접고 사업을 바꿨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정교화했고요. 좀 더 구체화됐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우리도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이제 이 지금 제너 AI가 쭉 나오면서 발전하면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 우리는 어차피 경쟁 안 되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이쪽으로 하자라고 해서 만약에 지금도
예전에 만약 어느 회사가 챗봇 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직도 챗봇을 나는 계속 해야지 하고 있다면 힘들죠. 근데 AI는 기본적으로 SI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고귀한 어떤 연구의 그 영역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를 하려면 정말 노가다성 작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이제 상품화까지 가는 데가 AI 스타트업들이 가장 고충을 겪는 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AI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실 그 버티컬 이렇게 스펙트럼을 보면 우리가 아는 어떤 AI 스타트업은 사실은 일부분이고요. 그 많은 그 뒷단에 특히 데이터와 관련된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오르서 사실 비즈니스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죠. GPT를 뭐 쓰려면 데이터 물론 이제 우리 김정 부사장님 같은 경우에 혼자서 다 하셨지만 데이터를 사실 거기다 올린다는 것 자체가 개인의 데이터가 아니면 쉽지가 않거든요. non-ICT 기업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제 거기서도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챗GPT를 도입해야 되나 아니면 자체 내부적인 비즈니스 문제 해결을 위한 스몰 LLM 만들든 외부 걸 가져와가지고 근데 그럼 이제 데이터 그라운딩 고민하는데 데이터 그라운딩 고민할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올리면 절대 작동 안 하거든요. 인베딩을 해야 되고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죠. 그러면 그게 솔루션이 필요한 거예요. SI가. 이거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최적화해서 해줄 수 있는 적절 솔루션이 있어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라운딩을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고민은 그런 고민들이 사실 non-ICT 기업들은 본격화되니까 그게 다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non-ICT 기업들도 그냥 데이터 그라운딩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바꾸는 고민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더 중요한데 그러면 그렇게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냐? 아니죠. 예를 들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잘하려고 하면 AI가 자율주행을 잘하기 위해선 그냥 디립다 운전 데이터만 집어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운전을 잘하는 데이터, 못하는 데이터를 구분해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 온톨로지라고 하죠. 온톨로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 회사 내에 쌓인 수많은 자료 중에서 이 전략 보고서는 성과가 되게 높았어. 근데 이건 별로였어. 이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디립다 넣는 게 아니라 그런 구분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최적화가 필요한 거고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지식 기반으로 누군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건 기존에 있었던 기업 스스로 못하죠. 그럼 관련된 SI나 또 B2B 기업들이 필요한 거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다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이라고 봐요. 저는. 배달의 민족이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거기서 배달의 민족이 LLM을 어떻게 도입하는지에 대한 사례가 있어요. 큐레이션, 그러니까 우리 배달의 민족 실행하면 화면에 쭉 나오잖아요. 큐레이션에 LLM을 도입한대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AI가 하던 일이거든요. 큐레이션은. 근데 도대체 LLM으로 뭘 한다는 거지? 내용을 파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배달의 민족에 여러분들이 앱 실행한 다음에 정보 검색을 하면 우리가 말하는 키워드에 가장 적합한 여러분들이 그동안 선호했던 음식 또 리뷰를 남겼다면 리뷰 평점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적절한 형태의 음식들을 추천해 주거든요. 근데 LLM을 도입하면 이렇게 추천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와인 한 잔 혹은 비가 오네 이렇게 비가 오네로 검색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말한 자연어로 검색했을 때 적절한 형태의 컨텐츠가 쭉 나와가 추천이 되죠. 근데 그런 게 구현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리뷰 내용 중에 사람들이 그냥 올리지 않거든요. 여기는 맛집이네, 짜장면이 맛있어 이렇게 올리지 않고 오늘 퇴근하다가 정말 기분이 꿀꿀했는데 이거 먹으니까 기분이 풀렸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LLM이 작동하면 적절한 게 추천이 된다고요. 그런 때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혼자 비즈니스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 B2B 관련된 스타트업이 들어가야죠. 그래야 값진 정보가 나올 수 있죠.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 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어차피 지금 데이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금융 쪽은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도 많고 비정형 데이터도 많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하는 얘기는 생성형 AI를 위한 데이터는 단 한 개도 없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냥 질문하고 답변 셋 같은 경우도 그냥 저희가 소울 없이 무미건조한 그런 질문과 답변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뛰어난 직원이 이걸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한다라는 그런 진짜 고품질의 데이터들을 넣어줘야 정말 그 태스크에 맞는 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그 생성형 AI 도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데이터 준비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데이터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졌는데 굉장히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스파크랩 오늘 데모데이가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이창수 대표님 얘기 중에 생성 AI가 나오기 전에 창업
개발한 후에 나오는 생성 AI에 대한 두려움들을 언급하시면서 제일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게 들어오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고객들이 한마디로 자기네가 해결을 못하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회사를 찾더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저도 인사이트 얻은 게 고객이 원하는 거를 먼저 선도적으로, 그리고 툴들은 지금 이제 완전 공개됐기 때문에 어차피 누군가는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툴들을 얼마나 빨리 쓰는 회사가 결국 투자받는다. 이 고객 경험 혁신 쪽으로 또 IT 쪽에 기술 쪽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고객 경험 혁신과 관련해서 이 생성 AI가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쓰이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아까 계속 고객의 문제랑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B2B의 고객뿐만이 아니라 B2C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자회사들이 이제 냉장고를 푸드 스타일러의 경험을 주고 싶었는데 예를 들면 냉장고 안에 있는 거를 가지고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들어줘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지만 아무리 해도 모든 경우의 수를 롤베이스로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제나 AI가 제일 잘하는 게 정답이 없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까 리뷰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파인 튜닝 시키면 사실 뭐 총각김치로 만들 수 있는 김치찌개도 레시피도 얼마든지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길이 생겨서 지금 현재 어차피 냉장고의 기능적 가치를 파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그 안에 푸드스타일러의 경험을 넣을 때 젠 AI나 B2C 관점에서 굉장히 대기업들이 그 가능성을 많이 보고 시도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마케팅적으로도 사실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의 AI 시대, 초개인화 시대여서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내보고 뭐 SMS를 보내도 이미지를 넣어서 보는 클릭률이 더 높거든요. 그 이미지도 이 사람의 금융 라이프에 맞게 세련된 럭셔리 아니면 간단한 심플한 이렇게 멀티모델로 같이 그 사람의 금융 라이프에 맞는 문구와 그 다음에 추천하고자 하는 금융 상품과 맥락적 기반의 정보를 넣어서 했었을 때 시도해보고 있는데 클릭률이 꽤 높아져요. 과거에 문자를 보내면 한 1, 2%밖에 클릭률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그 마이크로 세그에 맞는 초개인화된 것들을 보내면 클릭률이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마케팅은 당장에 사실 금융이든 어디든 전부 다 돈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케팅의 영역에도 젠 AI를 써보고 있는 것 같고요. 요 관련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금융 쪽으로 초개인화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데이터 측면에서는 쉽진 않은데 그래도 금융에서 마이데이터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 KB에도 지금 마이데이터 관련해가지고 마이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직은 제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서도 현재와 과거, 그러니까 오늘, 그 다음에 지난달, 그 다음에 작년 이 시점에 소비와 지출의 그 상관관계를 보면서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지금 저희 DT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 저희도 슈퍼 앱이 있거든요. 금융 쪽은 다 슈퍼 앱을 가지고 있어요. KB 같은 경우는 스타뱅킹이라고 있고요. 거기도 최근에 지금 저희가 국민지갑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안에 이제 내 신분증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수목원 가구, 뭐 자동차에 관련된 것들이 한 곳에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잘 쌓이면 이제 우리가 이제 AI로 뭔가 초개인화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DT에서 하고 있는 그 작업들을 정말 기쁘게 저희가 지금 매일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게 개인화해도 그 실시간으로 딱 라이트 타이밍에 라이브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금융 쪽은 금융감독원이 그거는 마케팅 메시지가 그렇고요. 마케팅 메시지만 마케팅 메시지 말고 이미 내가 다 승인한 거, 내가 수락한 거에 대해서는 줄 수가 있어요. 마케팅 메시지는 정말 마케팅이라 그거는 어려워요. 승인을 받아야 그쵸, 그건 내보낼 승인을 수 받는 절차가 있는 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마케팅 메시지로 이걸 클릭하게 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거는 안 되지만 그냥 스타뱅킹에 들어와서 그렇죠. 금융 경험은 라이프를 좀 가능. 풍부하게 해주는 거는 가능한 거죠. 데이터가 잘 모이면. 감사합니다. 네. 동의해서 또 질문을 해주셔갖고, 네. 아니, 사실 원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마케팅 메시지 보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초개인화된 금융 뭔가가 있다고 하면, 오늘 원래 아젠다가 AI 에이전트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금융 에이전트가 나오는 순간, 내 투자 실력이 아니라, 내 누구 에이전트가 더 좋으냐에 따라서 투자 수익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나옵니까?
지금 뭐 대부분의 AI 석학이나 알만한 지금 뭐 빌 게이츠도 그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금융에서 AI 에이전트란 용어는 꽤 오래전부터 저희가 이게 될 거야라는 얘기는 계속 해왔었던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데이터가 많거든요. 금융 내부 고객들 데이터들도 있고 비금융 데이터들도 많고 그다음에 외부의 어떤 비정형 데이터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양한 어떤 디바이스와 이런 것들로 표출되는 게 그게 AI 에이전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건 대고객 접점이고 저희 은행 내부에서도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들에도 기존에 이제 단절돼 가지고 AI를 활용하지만 활용된 거를 다시 사람이 만져서 뭔가를 하던 것들이 AI 에이전트 관련된 기술들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뭐 오토 GPT 얘기도 있고 뭐 메타 GPT도 있고 베이비 GPT도 있고 뭐 각종 그런 것들의 이제 얘기는 뭐냐면 미션을 딱 던져주면 얘가 여기저기 가서 해야 될 거 다 추려가지고 완성해내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금융현업에서도 그런 어떤 AI 에이전트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결국은 다 고객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기존의 AI 뱅커, 은행원 이렇게 각종 이렇게 불려왔던 것들 그다음에 다양하게 했던 시도들이 내년부터 좀 더 풍부한 기능으로 또 멀티모달이 되니까 풍부한 기능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에이전트의 미래는 이런 거예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컴퓨터, 인터넷, 이 디지털 시대에 2번 놀랐다. 첫 번째 놀란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슈레페커드에 가서 GUI,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와, 마우스를 가지고 컴퓨터를 조작할 수가 있네. 기존에는 키보드로 명령어를 다 외워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학원도 있었잖아요. 이찬님 컴퓨터 학원도 있었고 컴퓨터 전유성도 컴퓨터 책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TV처럼 쓰잖아요. 그게 GUI 덕분이거든요. 두 번째 놀란 게 바로 지금이다 그랬어요. 왜? 컨버세이셔널 UI, 즉 대화형 UI. 큰 차이가 있죠. GUI는 내가 컴퓨터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로 들어가는 것이고 컨버세이셔널 UI의 핵심은 기계가 나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자연어를 이해를 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기계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기계가 그냥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게 큰 차이예요.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의 변화가 기술 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5년 안에 PDA 시대가 올 거다. 퍼스널 디지털 에이전트. 그럼 PDA 시대는 뭐냐? 그냥 에이전트한테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서 해주는 세상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그런 에이전트를 어디에서 써야 될까요? 컴퓨터에서? 스마트폰, 모바일에서?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은 마우스가 편하고 손가락이 편한 기계예요. 그럼 새로운 기계의 출현이 필요하겠죠. 역사 이래로 대부분 기계가 먼저 나오고, 즉 TV가 먼저 나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방송국이 나오고 컨텐츠가 나왔어요. 컴퓨터가 먼저 나오면 그 다음 웹 홈페이지가 나오고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이 됐었죠. 스마트폰에 나왔기 때문에 앱스토어가 나왔고 앱이 나왔거든요. 근데 챗GPT는 거꾸로 되고 있어요, 사실은. 챗GPT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물론 컴퓨터하고 모바일에서 써도 되죠. 그런데 LLM 이 에이전트야말로 사실은 새로운 디바이스를 썼을 때 가장 진가가 발휘되죠. 그래서 이제 휴메인의 AI 핀도 그렇게 도전을 하는 것이고 샘 알트만이 투자하는 회사. 그리고 또 메타버스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연구와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 로봇 청소기에,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에어컨에, 냉장고에, 그리고 로봇 애완견에 더 나가서 새로운 뉴 디바이스에 에이전트가 들어가게 되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AI 스피커가 실패했잖아요. 제가 그 실패한 이유를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 물론 그때는 너무 바보 같기도 했었지만 이제 대화가 좀 잘 안 되고 지금은 좀 훨씬 LMM으로 달라지긴 했지만 사람들은 답답해요. 보고 싶어 해요. 뭔가 이게 어느 정도 프로세싱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이거를 시각적으로 때로는 청각적으로 때로는 촉각적으로 저는 그래서 멀티모달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대화만 해서는 그게 LMM이 아무리 좋아졌어도 그때와 AI 스피커와 똑같이 가진 않을까 그런 염려가 그 디바이스의 모습이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염도. 근데 저거는 있더라고요. 지금 LLM 관련해서 지금 위스퍼만 봐도 음성 인식이 한국어에 대해서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잘 돼요. 과거에 우리가 마치 또박또박 외국인한테 한국어 하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기술이 정말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세션 제목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각 연사분들께 뭐가 가장 두려우신지 이 시대에, 이 생성형 AI 시대에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역할을 네 그거 빼고 왜냐면 마지막 안 그래도 하나씩 여쭤보려고 했으니까 그거 유념해 두시고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대익 학장님, 네. 모든 것을 삼킨다고 하는 게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려보면 결국 과거의 자기의 디지털 세계에서의 기록을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천해주고 뭐 생성해주는 건데 그게 과연 우리 인간의 삶에 좋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장을 한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조금씩 이탈해서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건데 이런 세계에 빠져들면 비즈니스는 잘 될지 모르고 더 많은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실 고민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궁금합니다. 그거는 학장님이 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저희한테 물어보 공간의 반경이 어디까지 넓어질지를 얘기해 주셔야 할 텐데 그걸 질문하시면 어떻게? 저 요 질문은요. 그 김영덕 대표님께서 이 세션에서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누가 답을 한 합니까? 가지가 장대익 있기는 학장님이 있어요. 여쭤보시는데. 네. 지금 저희가 인구 절벽하고 인구 감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50년이 지나고 나면 전체 저희 인구의 1,500만 명이 사라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생성형이나 이런 거 지금 일하는 방식, 사는 방식 여기에 플러스 아마 그런 생성형 AI들이 정말 인구 감소에 따른 어떤 그런 부족한 영역들을 채워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좀 거시적으로 보면. 저도 하나만 더 붙이면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정지훈 박사님이랑 밥 먹으면서다가 우리 정지훈 박사님이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시대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써먹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써먹으려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갈까?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시대가 오히려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바로 저는 뭐 대답보다는 방금 하신 질문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인간은 어떻게 동작될까? 첫 번째는 마음을 먹어야 되고 가슴으로,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액션으로 옮기잖아요. 지금 챗GPT는 어떻게 동작될까? 생각을 사실은 인간보다 더 잘해요. 그 생각은 분석도 잘하고 바깥에 있는 정보를 끌고 와서 그걸 가지고 창의력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액션도 있죠. 챗GPT도 액션이 붙고 로봇과 기계가 연동되게 되면 진짜 실행까지 잘하는데 마음을 먹는 건 할 수 있을까? 마음을 먹는 거. 마음이란 건 두 가지가 있죠. 바깥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동조하는 게 있고 내 마음을 스스로 이해하는 게 있고 챗GPT는 최근에 이제 감성형 채팅인 AI 컴퍼니어는 남의 마음은 잘 포착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마음은 기계의 마음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성은 뭘까라고 보면 그 마음 특히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거. 그리고 결국 생각이 깊어지고 행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선 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다 자꾸 선순환이 되면서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아직은 AGI가 되면 과연 자기 마음도 알까 싶은 마음은 있지만 AGI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AI와 인간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불과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내년 이맘때쯤에는 과연 얼마나 이게 변해 있을지에 대해서 좀 한번 예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AI 에이전트 정말 되는 건지 슈퍼앱 나왔을지 뭐 이런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주셔서 1년 후의 상상과 함께 그런 상상이 벌어질 경우에 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그거를 시간이 없습니다. 1분 이내로 윤종현 센터장님부터. 저는 지금 두려운 거 전혀 없고요. 너무 재미있고요. 신나고요. 얼마나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것 같고 내년에 뭐 이맘때쯤에는 오히려 더 얘기를 안 하게 되지 않을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얘기는 오히려 더 어떤 놀라움이나 어떤 화두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생성형 AI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고 했고 뭐 나름 대한민국의 지금 AI 스타트업들, 빅테크 모든 기업들이 소화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잘 소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내년 이맘때는 사실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생성형 AI 참 좋은데 잘못 도입되거나 뭔가 저희가 놓쳐서 뭔가 사건 사고가 생겨서 뭔가 시장이 위축되거나 뭔가 규제가 더 세질까 봐 그게 좀 사실 걱정돼요. 그래서 무난하게 우리가 이 시장에서 뭐 AI 거버넌스나 AI 윤리나 이런 것들 좀 착실하게 챙겨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이면 다들 헐헐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사실 드는 생각은 생성 AI 기술의 속도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너무 빨라버려요. 근데 요즘 실험을 해보니까 완전 초기나 돼서 그 사람한테 맞는 것들을 해주면 오히려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자기가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오히려 저는 그래서 옛날 마케팅 심리 이런 책을 더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레벨로 어떤 컨텍츄얼라이제이션 정보와 개인화된 정보를 어느 레벨로 어떻게 넣어야지 이 사람의 마음을 아까 결심이라고 했죠. 결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실험들이 계속 애자일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관건은 제가 이제 내년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고객을 아주 마이크로하게 이해한 기업은 그걸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조직 내에 계속해서 실험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애자일한 프로세스가 있는 데는 많이 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생성의 기술만 어떻게 도입하면 뭐가 되겠지 많이 격차가 벌어질 것 같아요. 기술은 그냥 도입하면 되지만 그래서 이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차이가 많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좀 잠깐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는 3가지가 바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언급했던 슈퍼앱이 출연을 해서 정말 인터넷 생태계의 지형 변화가 생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챗GPT가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 같고 새로운 디바이스와 함께 현실계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완전한 버추얼 이코노미 속에 챗GPT가 또 들어가서 AI의 영향력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게 내년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고, 걱정되는 건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칼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칼을 쓰는 악인이 문제거든요. 오펜하이머가 딱 그렇잖아요. 핵폭탄이 뭐가 죄가 있어요. 그걸 쓰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문제지. 테러리스트가 드론을 가지고 카메라를 활용해서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죽이는 게 이제 생성형 AI로 쉽게 됐거든요. 예전 같으면 꽤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는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 게 두려운 거죠. 젠 AI가 일반인이 아니라 마음을 선하게 먹는 대중이 아니라 악인들의 손에 들어가서 그거를 아주 범용적으로 오용하고 남용하면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뭐 이런 게 고민이죠. 오늘 4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질문 많이 나눠주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2부 세션도 재밌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